아까 소개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문석 LG 플러스 부사장님이십니다. 다음은 SK텔레콤에서 상품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유효석 전무님이십니다. 다음은 KT 무선네트워크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오성목 전무님이십니다. 다음은 엔스크린 티빙으로 유명한 CJ헬로비전 김진석 부사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요즘 한참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 건강연 전무입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일단 패널 분들이 한 분씩 분야별 이슈를 가지고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강문석 부사장님이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론을 해주실 분은 오성목 KT 전무님이십니다. 오늘 강문석 부사장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와닿는 게 에볼루션이 아니고 레볼루션이라고 했는데 LTE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LTE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선통신 시대에 PC통신에서 초고속 인터넷으로 넘어갔던 그런 게 이제 무선 시대에서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3G에서 LTE로 넘어가는 것이 PC통신에서 초고속 통신으로 넘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된 가장 큰 기본이 되었던 것은 네트워크가 깔리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LTE도 이 무선 네트워크가 먼저 깔리고 그 위에 단말이 바뀌고 플랫폼이 바뀌고 콘텐츠가 바뀌는 이런 순서로 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오늘 우리 오성목 KT 전무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스마트폰 3천만 시대, 또 아까 LTE 1000만 시대, 여기에서 CPND 중에 한 축을 맡고 있는 네트워크 쪽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데이터 폭발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난 런던 올림픽 때 개막식 시청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4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 때는 시청률이 40%였는데 시청률이 14%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본 게 아닌가 생각했더니 스마트폰으로 본 분들이 18%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LTE 시대 또 스마트폰 시대는 비디오, HD급 비디오가 대세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희 같은 통신사업자들은 이렇게 비디오가 트래픽이 늘어나면은 데이터 폭발에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과거에 저희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2009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막 아이폰이 도입이 되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트래픽이 20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났죠. 3년 동안에 200배가 지났고 저희가 보는 LTE 시대 이후에는 앞으로는 1000배, 2000배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피처폰 시대에는 몇 개, 세 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처폰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100배, 200배 증가한 시점, 또 앞으로 1000배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피처폰 시대에는 주로 음성이 대부분의 트래픽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이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내년도에 가입자가 100만이 늘어난다. 그러면 100만에 대한 용량을 증설을 했으면 됐고, 그래서 굉장히 예측 가능한 그런 우리가 일을 했는데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나서는 모든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100대 하면은 100배가 늘어나는 경우 거기에 깔려져 있는 앱이 몇 개냐. 그러니까 스마트폰 한 대에 앱이 100개가 있다면은 100명의 가입자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도저히 트래픽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트래픽 증가도 굉장히 과거에 음성 시대는 리니어하게 증가했다면은 이 스마트폰 시대는 아주 엑스포넨셜하게 증가가 됐죠. 그래서 도저히 예측을 못했고, 더군다나 전 지금 LTE 시대에는 아까 강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HD급 비디오가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트래픽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는 뭐 예측뿐만 아니라 이 망에서 트래픽을 컨트롤하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봤을 때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거를 우리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저희 통신사업자들의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시대에는 가장 큰 우리 해결책은 주파수를 늘리는 거였죠. 주파수가 5메가에서 이제 10메가, 20메가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용량이 2배, 4배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가 도래가 되면서 저희가 그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파수를 늘리는 것도 있고, 주파수 효율을 넓히는 거, 그리고 그 스몰셀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그 스마트폰 시대, 데이터 폭발 200배 시대를 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주파수는 뭐 우리가 뭐 10메가에서 20메가 되면 2배가 늘어나니까 산술적으로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또 주파수 효율성이라는 거는 그 무선 방식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초기에 그 CDMA, 또 WCDMA, 또 HSPA 플러스, LT 이런 무선 방식을 좀 더 그 고속 그 대용량으로 바꾸면서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이것도 뭐 1.5에서 2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Hz당 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뭐 비트 수라든가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럼 이것도 산술적으로 뭐 10배, 뭐 20배 정도는 대응할 수 있지만은, 또 가장 큰 우리가 이 스마트폰 시대를 우리가 대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몰셀이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스몰셀이라는 거는 뭐 좀 전문적으로는 이제 매크로셀에서 뭐 마이크로셀, 뭐 피코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기지국수를 큰 기지국이 하나 있고 거기에 좀 중계기를 함으로써 이 커버리지를 만들고 용량을 했는데, 뭐 쉽게 따지면 가장 아이디어란 경우는 남산타워에 기지국 하나 있어서 서울을 다 커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용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지국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트래픽이 많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의 음성 시대, 그러니까 피처폰 시대는 기지국이 한 30개 정도면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데이터 폭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스몰셀 구조로 오면서 한 300개 이상의 기지국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10배가 더 늘어난 거죠. 그만큼 용량이 10배가 늘어나게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스몰셀 구조에 또 펨토셀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펨토셀은 그 작은 용량의,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어떤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그 데이터 폭발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뭐 1인 1펨토, 그러니까 버추얼리 가입자 한 사람당 한 개의 기지국을 갖는 그런 시대가 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망을 구축하고 있고, 특히 이제 스몰셀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셀이 이렇게 작게 되면은, 과거에는 뭐 1km마다 하나씩 있었지만은 지금 한 뭐 100m, 50m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이 서로 간섭을 제어하는 게 가장 큰 숙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강남 지역에 그렇게 많은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간섭을 줄이냐가 모든 이쪽 무선 엔지니어들의 숙제였는데, 최근에 뭐 저희 뭐 다른 뭐 마찬가지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KT 워프라는 이런 기술을 삼성전자하고 같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간섭을 줄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지국을 작은 지역에 많이 설치를 해도 이렇게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현재 기지국 단위를 144개의 셀을 하나로 묶어서 크라우드 형태로 묶어서 컨트롤하는데, 이게 향후에는 뭐 1000개 이렇게까지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이 작은 셀 반경을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데이터 폭발을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었다, 뭐 막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LTE가 들어서면서 HD급 비디오, 또 뭐 새로운 또 서비스가 많이 나오면은 뭐 1000배, 2000배까지 좀 데이터가 늘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대비할까가 지금 문제입니다. 뭐 우리가 주파수를 더 받고 또 효율성을 높이고 스몰셀, 이거는 뭐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 큰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핵심인 코어, 스마트 네트워크를 이 코어단에서 컨트롤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선 액세스단뿐만 아니라 이거를 제어하는 IP의 핵심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 왜 이게 중요하게 되냐면은,
이 올 IP망으로 되면서 그 모든 데이터가 이전 그 패킷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음성이든 비디오든 또 웹서핑이든 하나의 모든 데이터가 다 동일시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 특성상 음성은 우리가 그 용량은 작지만 우리가 그 신뢰성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 HD급 비디오는 대용량이면서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각 서비스별로 틀린 거를 우리가 좀 망해서 컨트롤을 하면서 굉장히 그 스마트하게 제어해야 됩니다. 뭐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용량 확대를 해서는 뭐 도로로 따지면은 도로를 새로 뚫고 또 차선을 늘리고 뭐 도로를 좀 더 단단하게 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 도로 위에 예를 들면 뭐 스포츠카가 달린다 하면은 뭐 빠른 차선은 좁지만은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줘야 되고, 또 큰 그 HD급 비디오 뭐 컨테이너 차량이 크게 간다면은 그거에 맞게끔 또 도로를 넓혀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그 스마트 제어가 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1000배, 2000배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되겠고요. 근데 이러한 거는 이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CPND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에 달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싣고자 하는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또 단말기 이런 것도 같이 서로 코워킹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컨텐츠를 보내면은 망에서는 그거에 대한 뭐 차선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어떤 이러한 그 LTE 시대 또 스마트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용량을 늘릴 게 아니고, 이러한 여기 뭐 다른 분들 다 오셨지만은 같이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한테 그 좋은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논의를 하면서 좀 더 그 스마트한 네트워크로 만드는 게 그 앞으로의 그 우리 과제라고 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뭐 이러한 것들이 잘 해결된다면은 뭐 우리 LTE망을 우리 세계 최초로 우리가 상용화했듯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성무 정부님께서는 KTF 시절부터 네트워크를 하셔서 이 분야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십니다. 망중입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쟁점이 됐던 문제인데, 아마 이 네트워크 사업자들하고 달리 김석 부사장님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원래 가장 이제 LTE를 구축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촘촘하게 심리스하게 끊기지 않게 이렇게 구축하는 가장 큰 이슈였는데, 지금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이런 데이터 트래픽에 대응하는 용량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하게 이전에는 뭐 유선망에서는 그냥 네트워크를 깔면 그만이었지만은 네트워크를 깔고 난 뒤에도 이걸 얼마나 스마트하게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제어할 것인가, 이런 스마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네트워크 위에서 이렇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아까 그 강연한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콘텐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SKT 위효석 전무님께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인터넷 시대가 열릴 때 망이 깔리고 난 뒤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서비스들을 경험했습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뭐 옥션이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게 굴지의 기업이 됐는데요. 아마 LTE 시대가 열리면 또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아마 콘텐츠나 이 서비스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LTE 시대의 킬러 콘텐츠와 서비스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SKT 위효석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SK텔레콤 상품기획 맡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상품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뭐 다른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요금제 생각을 먼저 하실 겁니다. 아마 이게 6호제 상품이냐 뭐 4.3제 상품이냐 말씀하실 텐데, 또는 이제 약간 더 확장한다면 부가 서비스 상품이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맡고 있는 상품 쪽은 이제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LTE 환경이나 또는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 또는 스마트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떤 상품들이 더 나을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서고요. 뭐 원론적인 말씀 하나 드리면은 뭐 저희는 통신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통신회사가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라이선스를 받은 이유는 통신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다음에 지금 3사가 공동이 그 LTE망을 까는 경쟁을 선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 이 세상에 나온 가장 좋은 무선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통신망을 깔면 그럼 뭐 할 건데라는 입장에서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서비스나 또는 컨텐츠 입장에서 저희는 음성 통화나 또는 그다음에 문자 통화나 그런 인간 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뭐 인터넷에 있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 상발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많이 나오는데 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통신망을 깔면 그렇게 나타나게 기대하고 있지만은 통신 회사가 그분을 선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굉장히 뭐 내부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생각을 펼쳐서 저희가 다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깔아놓고 열심히 발전시키고 있는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부분이 좋은 서비스가 될까, 어떤 부분이 킬러가 될까라는 부분은 뭐 유선 시대에도 했었고 무선 시대도 하고 있고 지금 LTE까지 발전해서 지금 시점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까 사실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우선 통신에서 영원한 킬러는 대화입니다. 대화. 통신에서는 옛날부터 통신은 왜 발전됐냐면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어떻게 서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통신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전자통신이 아닌 시절에도 뭐 봉화를 올리든 깃발을 쓰든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화할 수 있나라는 부분을 발전했던 부분이고요. LTE도 LTE가 올라온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전히 음성입니다. 2G 시절에도 3G 시절에도 그 이전에 아날로그 시절에도 여전히 음성에 대한 부분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LTE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긴 부분은 음성입니다. 여전히. 근데 음성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컨텐츠나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할 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음성을 접어두고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LTE로 넘어오면은 우선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큰 용량이 빨리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킬러가 뭘까? 당연히 비디오 쪽입니다. 그 가장 많은 트래픽을 점유하는 서비스이면서 전통적으로 인간이 보통 생활을 영위하는데 항상 매일 기회만 된다면, 환경만 된다면은 즐기고 싶어하는 비디오에 대한 부분, 동영상에 대한 부분, 또는 약간 낮춰서 음악에 대한 부분, 이런 서비스는 영원히 킬러였고요. 옛날부터 킬러였고 그것이 전자통신이냐 아니냐 부분에서 갈렸을 뿐이고 LTE로 넘어오고 나니까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더욱더 킬러라는 게 확신이 듭니다. 그냥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대한 요구들이 크구나, 욕구가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부분이 확신되고 지금은 심지어 HT까지 넘어와서 LTE가 더 확산되고 네트워크가 발전되면 HT를 넘어서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음성도 이제 그 소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더 고품질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간단한 일 하나 말씀드리면은 IPTV에서는 15를 알려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PTV는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있습니다. 옛날 그냥 무선으로 보낼 경우에는 15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근데 어쩌면 지금 속도로 무선이 발전하게 되고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은 옛날에 이랬던 것을 또 찾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 TV나 동영상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 분이 말씀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영원한 킬러는 여전히 게임 쪽입니다. 게임 쪽. 근데 게임은 영원한 킬러이긴 하고 옛날에도 킬러고 지금도 킬러인데 그럼 지금 뭐가 바뀐 거냐. LTE로 넘어오면서 똑같은 이슈로 빠르다는 것과 대용량이라는 측면에서 우선 뭐 기본적으로 게임이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게임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아닙니다만은 서로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둘이 이제 서로 뭐 칼을 들고 싸우는 재밌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무기를 휘둘렀는데 저쪽에서 아직 무기 휘두르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은 반응이 나한테 와야 될 것 같은데 유선에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무선에서 가능했냐? 사람 많을 때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사람 없을 때는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게임은 이제 소개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LTE 환경에서 구현되는 게임은 격이 다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대방의 반응을 바로바로 느껴가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서로 즐길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컨텐츠 양도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가 터치한 것 정도로 교환할 수 있는 정도의 반응 속도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그냥 서로 게이머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 몸짓이라든가 환경의 변화라든가 소리라든가 그래픽 이펙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그런 환경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네트워크가 좁으니까 1대1 게임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LTE에서는 1대1이 아니라 몇 대 몇 게임이 가능할까, 몇 명이 한꺼번에 게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요. 지금 아마 게임 업체들이 막 게임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뭐 어쨌든 LTE마저도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게임들을 만들어내시겠지만 여전히 게임도 사용자들에게는 LTE 환경에서조차 굉장히 큰 킬러가 될 것이다 라는 게임을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통신사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사실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은
게임이 킬러가 될 것이다 또는 비디오나 동영상이 킬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계시겠지만 통신사 입장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커뮤니케이션, 여전히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앉아서 말씀드리면은 단방향입니다만은 표정을 짓고 눈빛을 주고 말에서 액센트나 또는 뭐 인토네이션을 쓰고 제스처를 쓰고 뭐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어깨도 만져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게 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동통신 시장 또는 기존 유선통신 시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현재 단계로서는 영상을 통해서 제스처를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음성을 통해서 액센트나 인토네이션이 포함되는 것까지는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그런 습관 때문에 놓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오늘도 보면은 서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큰 화면에 띄워놓고 보여주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책상에 종이를 깔아놓고 대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냄새까지 내가면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굉장히 인간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5감, 6감을 다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는데, LTE에서 통신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영상과 액센트나 인토네이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커뮤니케이션 한계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촉감까지는 커버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인간들이 평소 생활에 옆에 앉아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쓰던 대부분의 도구들은 전자통신, 이동통신 쪽으로 다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나오는 뭐 볼테라든가 또는 다른 볼테라든가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좀 더 사실에 가깝게 전달하자, 한 발 더 나가면 RCS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뭐 종이를 펴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자, 또는 제스처를 좀 써보자, 좀 부드럽게 써보자,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음식점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어디인이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지도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디냐 하면 하고 바로 옆에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들을 LTE 위에서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른 리스폰스 타임을 제공하면서 인간들이 영위하게 하는 것, 이 지금은 여전히 음성 통화는 킬러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고품질이라는 게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원래 하고 있던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이 LTE 시대에 나타나게 된 새로운 킬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줄을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효석 전무님께서는 그 NHN에 계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SKT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보니까 그 옛날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들이 전통적으로 연구하는 커뮤니케이션들이 보면은 휴먼 커뮤니케이션,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 두 가지인데 요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학자들도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기존 이론들이 다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는데, 원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은 정당 정치인데, 요즘 뭐 안철수 바람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정당 정치가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능했던 게 보면은 SNS라든지 이렇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된 거였는데, LTE 시대가 되면은 더욱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요즘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건강희 전무님께서 토론해 주실 텐데요. LTE 시대가 되면은 단말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그 애플이 아이폰 5를 LTE 버전으로 이렇게 내놓겠다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독주하고 있는 LTE 시장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삼성과 애플, LTE 전쟁도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를 통해서 굉장히 콘텐츠나 서비스 이런 거 LTE에 맞게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게 삼성 앱스 뭐 늦게 시작했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쫓아가고 있고, 이 삼성 앱스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건강희 전무님께서 LTE 시대 단말 기업 플랫폼이나 생태계 전략,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먼저 전자신문 30주년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전자신문 그 시작이 같아가지고 감회가 굉장히 깊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LTE 시대인데, LTE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작년 기준으로 우리 이제 전 세계에 팔렸던 그 핸드폰 단말이 한 15대 정도 되죠. 올해가 아마 17억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켓으로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의 핸드폰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 전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정치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그 1억 5천만 대 또는 15억 또는 17억 대의 단말이 매년 팔리는데, 지금 그 글로벌리 깔려 있는 단말이 뭐 한 50억 대 전후거든요. 그러면은 17억 대를 한 3년 정도 쓰면 이제 17억 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인구가 글로벌리 그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이면 1% 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50억 대 중에 어쩌면 50억 대의 전화번호 기준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천만이 거의 뭐 전 국민이 하나씩 다가고 있으면 1%인데,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은 스마트폰은 작년 기준으로 한 뭐 10% 남짓, 거의 한 3억 대 가까이 정도 팔렸는데, 이제 누적으로 보더라도 전체 단말 50억 대 비해서 우리가 5천만 대라면 1%고, 인구는 물론 1%가 안 되죠. 근데 스마트폰은 이제 비율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거의 뭐 지금 한 5억 대 내지 6억 정도 되면 우리가 한 3천만 대 정도 되면은 뭐 거의 0.5% 정도 되잖아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LTE 비율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랍죠. LTE는 지금 현재 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50억 대 누적 중에서 거의 뭐 한 3천만, 4천만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브라이존이 다 합쳐봐야 뭐 1,000만 대는 것이고, 근데 국내에 있는 3개사를 다 합치면 이제 1,000만 대가 넘었으면은 이미 LTE는 이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거죠. 아까 기조연설에서 그 우리 부사님, 강부사님께서 뭐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얼마나 빠른 스피드냐, 또는 얼마나 대용량이냐, 또는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느냐, 또는 얼마나 IP를 다 갖고 있느냐, 이렇게 4개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4개를 좀 더 좁혀보면은 결국은 대용량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스피드라든지 응답 시간은 결국은 타임에 가까운 거고, 대용량이라든지 밴드지는 거라든지 또는 올 IP 같은 거는 그 많은 양을 가져간다면은 결국은 용도로 봤을 때는 대용량은 어쩌면은 영화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결국 온 사이트에 있는 것을 온라인화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될 것이고요. 어떤 스피드나 그다음에 그 레이턴시 없어지는 이런 거는 결국은 빠르다고 해서 이제 다 좋은 게 아니라, 결국 빠르다는 것은 시간에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리얼타임.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어떤 헬스 정보라든지 또는 어떤 파이낸스 정보, 이런 숫자는 작지만은 아주 그 빠른 시간에 거의 리얼타임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 물론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 대용량과 리얼타임을 합쳐보면은 결국은 유연성이죠. 플렉시빌리티. 그 유연성은 어디서 오냐면은 결국은 요인하고 속도가 빠르고 자유로워야지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또는 원하는 시간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원하는 어떤 경우, 소위 이야기는 TPO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했을 때 우리가 사업의 찬스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저희 이제 회사 기준으로 보면 우리 장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제 삼성 앱스 같은 이코시스템도 담당하고, 물론 이제 어떤 게임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나 이 헬스 같은 이런 특정 어플리케이션도 담당합니다만은, 저희의 기준은 이 글로벌 익스펜션이죠. 아까 얘기대로 모든 나라, 우리가 한 160개 정도를 커버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도 핸드폰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아주 1세대, 이제 전화기만 되는, 그 다음에 어떤 문자까지 보낼 수 있는 2세대, 또는 약간 좀 MMS라든지 이런 그 패킷을 좀 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걸 그 이제 3G로 봤을 때 아직은 2G, 3G도 없는 데도 있고요. 거의 뭐 3G 없는 데가 대부분이죠.
근데 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가 결국은 이제 3G 또는 그 어떤 브로드밴드라든지 또는 유선에서 들어와서 라스트 마일인 마지막 방이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데, 실제로 와이파이보다도 LTE는 훨씬 뭐 75메가나 70메가 정도 되면 훨씬 더 높지 않았습니까? 2배 이상 되면은 기존에 와이파이가 쓰고 있던 가정이나 어떤 학교나 특정 인원 그 카페 같은 데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길거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이야기대로 TPO,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느 경우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쪽으로 갔을 때 용도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어쩌면은 와이파이 같은 거는 거의 무한되지 않습니까? 무한 요금이고. 그래서 지금 망중요성이나 가격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LTE로 가면은 한편으로는 되게 좋아지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무한 요금을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한적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맛은 굉장히 아까 리얼타임이나 용량이나 TPO를 봤는데 그 약간 맛은 봤는데 정말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 어떤 기술의 제한이 아니라 어떤 용도의 제한, 아니면 내가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무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서비스에 이 테립이 좀 합쳐 있는 그런 게야만 나오지 않을까. 또 숫자가 그래야 되고요. 지금 망중요성 이야기는 굉장히 예민한 이슈입니다만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고속도로 같은 걸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은 그 통행에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제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어떤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데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망중요성을 토론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좀 이야기 안 하도록 하고, 결국은 어떤 서비스를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는 것만 되면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CPND로 또는 NT로 나눠놨습니다만 이게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있을 수는 없는 게 생태계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해결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은 단말이 없고 콘텐츠가 없으면 네트워크 혼자서 뭐 아무도 가입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단말이 없으면은 콘텐츠를 팔 수가 없죠. 옛날처럼 DVD를 이렇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네 가지 고리들이 정말 서로 엮여서 말 그대로 생태계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태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생태계는 아니죠. 어쩌면 SOC 같은 거죠. 정말 진짜 생태계는 자연 생태계에 있는 것들, 세렝게티 초원이라든지 또는 아마존에 있는 밀림 같은 게 생태계인데, 그 생태계는 사실은 경찰도 없고 힘센 사람은 양육강식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양육강식인데 길게 보면은 그 어떤 자연의 또는 하느님의 진리가 그 규범이 통하는 데죠. 그래서 당장은 양육강식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은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한테 먹히는 게 진짜 의미의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스냅 사진만 찍어서 한 사람이 뭐 옛날에 우리 고전 보면은 포수가 호랑이를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포수가 호랑이보다 강한 게 아니라 호랑이 뒤에서 또 사람 뒤에서 보고 있는 루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이왕지사 CPNT로 나눠놨으니까 요구가 자기가 너무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이 전체 그야말로 생태계.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어떤 회사도 생태계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어떤 고속도라든지 항만 같은 어느 SOC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국 시장이 5천만이고 스마트폰이 3천만 대라 됐지만 언제는 우리나라의 그 컬러링 시장과 같이 포화가 되고 나면은 1인당 3천억 이상이 어떤 그 컬러링 시장이 3천억 이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3천만 명이 한 달에 1,000원씩 쓰고 1년에 10,000원 쓰면 아무리 0에서 100에서 3천억까지 갖다 치더라도 3조나 30조가 될 수 없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국내 시장을 잘 모토로 해서 이거를 벤치마크도 잘하고 또 시행착오를 잘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정말 옛날에 컨테이너에서 산업재에서 많은 어떤 자동차라든지 또는 이런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 TV를 이렇게 해외로 실어 나갔던 것처럼 이런 콘텐츠 또는 디지털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서 그 약간 좀 우리 역사 여행에서 과거는 돌아갈 수 없지만은 어쩌면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또는 2010년 초에 있는 나라들은 분명히 그런 쪽으로 동시대이지만은 어떤 환경이 안 되는 나라를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아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만 있다면은 엄청난 아마 좋은 국부도 창출할 수 있고 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의 전무님 행사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전자신문이 1982년 9월 22일 날 이렇게 창간했는데 건강의 전무님께서 삼성임대 입사하신 지가 1982년 7월 5일 날 이렇게 입사를 해서 전자신문보다 한 2개월 정도 더 빨리 이렇게 IT에 이렇게 경험하신 선배로서 굉장히 내공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생태계 굉장히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생태계라는 것은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망중립성이나 모든 것이 다 서로가 공생하는 이런 것이 생태계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생태계를 주제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발제자입니다. 요즘 가장 뜨는 S크린 서비스죠. 티빙의 김진석 CJ 헬로비전 부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실 텐데요. 지금 LTE 시대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듯이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볼 수 있는 S크린 서비스가 가장 뜨고 있고 아마 티빙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월간 UV가 조만간 1000만을 돌파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존에 TV를 보든 그다음에 PC를 보든 이런 TV나 동영상 시청 환경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엔스크린 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엔스크린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 차별화한 전략을 어떤 것이 있는지 김진석 부사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CJ 헬로비전의 김진석입니다. 오늘 우리 발제해 주신 강 부사님 내용을 제가 듣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이 한창 붐이 일어났을 때 이 컨텐츠, 그때는 이제 텍스트나 이제 정지 화상 그런 컨텐츠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됐듯이 지금 LTE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 동영상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또 다른 이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발제하신 것 중에서 보니까 이제 LTE 4,200만,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 고화질 이런 트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LTE가 그런 큰 역할을 하지 기반이 되는 아까 이제 우리 권 전무님 SOC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인상 깊었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선은 이 미디어 소비 형태가 이 LTE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바뀔 건가 요거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엔스크린 서비스의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자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차별화에 대한 부분, 차별화 전략에 대한 부분 티빙의 예를 섞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엔스크린 개념이 사실 나온 거는 꽤 됐습니다. 이미 시간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폰이 3천만 대, 그다음에 이제 이런 LTE 확산 이런 게 이제 되면서 엔스크린 서비스는 이제는 굉장히 보편화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스테이셔너리 디바이스,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고정형 거실 TV에 미디어 소비 형태가 초점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동 중에 미디어를 소비하는 이동형 미디어 소비 형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유럽에 이제 K-레이트라는 아이데이트라는 유명한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예를 조사 사례를 좀 공유드리면은 현재 2012년에 TV를 보는 시간이 주당 200시간에서 2020년에는 한 130시간으로 줄 거다. 그렇지만은 다양한 디바이스, 이동형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소비 시간은 현재 12년에 20분에서 2020년에는 200분으로 10배 늘어날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디어의 소비 형태가 이 이동형 형태로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티빙만 하더라도 지금 1월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하셨듯이 거의 저희들이 이제 한 1000만 뷰 UV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1월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모바일 트래픽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증적으로 앞으로는 그 노매딕 미디어 소비 형태가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좀 느끼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그런 엔스크린 서비스 시대가 이제 실제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미디어 소비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실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쪽 그 사업자 엔스크린 서비스의 이제 사업자들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지금 위상이 LTE가 도래하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우선은 그 전통적으로 미디어 산업은 그 TV라는 전통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산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유료 방송 사업자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OTT 사업자 간에 치열한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적어도 이 엔스크린 서비스 에리아에서는 뭐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 예를 이제 유료 방송 사업자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의 이제 컴캐스트나 타임워너 같은 데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TV 에브리웨어,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우리 KT에서 하고 계시죠. 올레 TV 나우나 이제 저 호핀 뭐 이런 그 텔코의 서비스들을 보면은 결국은 기존 사업 모델을 보호하고 부가가치를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OTT 사업자들, 그 유명한 이제 훌루나 넷플릭스 뭐 이런 사업자들은 스탠드얼론형 그 비즈니스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치열하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직접 다이렉트 채널로 유통에 뛰어드는 대표적인 게 우리 지상파가 지금 하고 있는 푹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자들이 있고, 저희들 티빙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유료 방송 사업자이기도 하지만은 티빙은 저희들은 스탠드얼론 사업으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독특한 사업 모델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업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자들의 현재 그 위상을 보면은 사실은 이 미디어 시장에서의 어떤 대체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완적 성격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이런 발전하시는 이제 LTE나 이런 망이 이제 더 공급이 되고 서비스 기술이 발달을 해나가면서 이게 점점 보완제에서 대체제로 지금 옮겨가는 추세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코드 커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훌루나 이런 그 엔스크린 서비스가 나오면서 과연 기존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얼마나 그 가입자를 빠졌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 1억 그 가입자 중에서 뭐 한 200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전환 속도가 상당히 그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엔스크린 사업자의 위상이 이런 LTE와 같은 SOC에 따라서 상당히 바뀔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그 엔스크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 차별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컨텐츠, 두 번째는 그 UI UX 측면, 세 번째는 수익 모델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컨텐츠 부분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미디어 서비스니까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그 킬러 컨텐츠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그 지금 사업자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VOD 서비스에 사실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훌루도 실시간으로 옮겨오고 뭐 넷플릭스도 실시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LTE 같은 이제 환경이 확고해지면 질수록 이 컨텐츠의 리치니스가 더 넓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변화의 그 조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컨텐츠. 과거에는 뭐 UCC 같은 굉장히 그 작은 컨텐츠에 그 머물렀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컨텐츠로 이 컨텐츠의 킬러 획득 노력이 굉장히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런 그 사업자들이 자체 브랜드의 그러니까 PB 컨텐츠를 가지려고 해요. 지금 그 킬러 컨텐츠를 가지기 위해 가지고 아마존, 이런 훌루, 넷플릭스 이런 사업자들이 그 굉장히 그 드라마나 리얼 TV 이런 쪽에 그 컨텐츠를 많이 생산합니다. 그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 훌루 같은 데는 이 사업자가 5천억 정도, 5억 불 정도 매출 규모인데 5억 불 컨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절실하면은 이런 그 컨텐츠를 스스로 개발을 제작을 할까?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컨텐츠의 킬러니스, 그다음에 익스클루시비티 이제 이런 거를 확보를 해서 차별화하고자 하는 뭐 그런 노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티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슈퍼스타 K나 최근에 이제 그 아주 그 인기가 있었던 응칠, 응답하라 1997 뭐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우리 그 사용량을 굉장히 그 증폭시켜 줬다. 그래서 이 킬러 컨텐츠의 확보는 뭐 누가 뭐래도 이 차별화에 가장 그 우선되는 요소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실증적으로 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각 사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킬러 컨텐츠 발굴 확보에 계속 매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UI, UX 측면인데 사실 이게 이제 엔스크린 사업자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다양한 디바이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을 해준다는 관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편리하게 이지 앤 컨비니언스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차별화가 이제 이 UI UX의 이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에서 각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위석 전무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 그 저희들은 이제 NUI라고 그러죠.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그 터치하고 뭐 소리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기존의 이제 UI UX 흐름을 좀 이렇게 뛰어넘는 제스처나 뭐 이런 음성 명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서비스 구현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제조사에서도 굉장히 그 이 UI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놓겠습니다만은 또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응용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뒤따를 거고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 요소는 결국은 이제 수익 모델입니다. 결국은 이제 엔스크린 서비스가 돈을 과연 벌겠느냐. 현재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 서브스크립션 모델하고 광고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이 모델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의 성공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광고 모델 먼저 생각하죠. 트래픽 모아서. 티빙은 처음부터 유료 모델을 지향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도 그렇게 썩 퍼포먼스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꾸준하게 유료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다행히도 그 지상파 측에서도 유료 채널로 유료 가입자 모델로 돌아서서 제가 받는 컨텐츠 뭐 이런 그 BM이 이제 그 좀 이렇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 훌루, 넷플릭스도 유료 가입 모델로 이게 서서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광고와 유료 채널 가입 모델이 좀 공존할 거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그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모바일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모바일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모바일 트래픽이 늘어난 만큼 과연 그 광고 수익도 상응해서 늘어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모바일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는 연령층이 과거에 그 온라인을 주도하던 그 10대, 20대에서 지금은 40대, 50대 이 지불 의향을 갖고 있는 그 지불 능력을 갖고 있는 40, 50대로 이게 그 전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 희망적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소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모바일 광고와 컨텐츠 소비에 두 가지 양축에 있어서 그 유료 컨텐츠 소비에 두 가지 양축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티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을 타격화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인터랙티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중에 미디어 커머스라고 그 저희들이 작년 그 슈퍼스타 K 때 어떤 걸 시도를 했었냐면은 아마 그 슈퍼스타 K 그 합격티 하얀 거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 원가는 안 드는데 그게 3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슈퍼스타 K 하면서 그 같이 커머스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할인 형태로 해서 이제 그 미디어 커머스를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미디어 인터랙티브 시장에서의 하나의 큰 또 줄기를 또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티빙 저희들은 이제 올해 이제 유럽의 유명한 그 방송 전시인 IBC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지금 이런 온라인의 그 미디어 서비스 전 채널 200개 채널입니다. 저희들이 그 VOD는 한 5만 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그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기타 기관에서도 한 5개 정도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그 저희들은 이제 글로벌로 티빙을 계속 그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엔스크린 서비스에 뭐 우리 산업에 뭐 또 중요한 뭐 축을 형성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앞서 발제하신 LTE와 같은 그런 그 또 기본적인 망이 많이 그 도움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이 정도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엔스크린 서비스 이 초창기 프론티어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익 모델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답은 수익 모델은 카카오톡 같은 이런 서비스에서 해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 처음에 이제 많이 모을 때 수익 모델 때문에 굉장히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떤 걸 붙여도 돈이 되거든요. 아마 엔스크린 서비스도 초창기에 얼마나 이렇게 확산시키느냐 이런 것이 관건일 것 같고 아마 엔스크린이 굉장히 그 주목받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지금 지상파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이 시작되고 그러면은 CJ 헬로비전도 그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는 거 이런 것이 가장 관건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분이 이렇게 패널 토론이 아니고 그냥 각 분야별로 굉장히 고민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야기만 해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문석 부사장님께서 패널들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미 우리 그 장주영 부장님께서 정리는 다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말씀 중에 좀 들으면서 좀 추가적인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KT의 우 전무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그 네트워크가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의 네트워크를 깔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삼성전자가 우리가 CDMA 시스템을 외국에 수출할 때 그 우리가 상용화를 먼저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스템 수출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 수출할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번에 LTE 시스템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제일 먼저 깔면서 테스트베드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테스트베드에서 글로벌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 와가지고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노키아, 지멘스도 마찬가지고 또 에릭슨도 마찬가지고 와서 그 테스트베드에서 전부 다 개발을 품질을 올리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그 시스템을 만들 때는 항상 유럽이나 미국에서 시스템의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한국에다 컨트리 어댑테이션을 하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라 하는 그런 여건이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거를 거꾸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뭐 일본 시장에 가져갈 때 거꾸로 그쪽에서 컨트리 어댑테이션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IT 이런 통신 분야의 시스템에서 본다고 그러면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LTE를 먼저 가면서 진행이 됐다는 게 참 특이한 현상이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국제 표준을 아마 우리 삼성에서 시스템을 하시면서 국제 표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직접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더 많은 거를 테스트해보고 싶어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가 참 재밌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파수가 지금 네트워크에서 주파수가 굉장히 모자른데, 주파수를 빨리 배분이 되면 주파수 관련되는 효용성이나 또 주파수를 넓게 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기술과 표준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파수는 이게 무슨 누구의 특혜를 주고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주파수 관련되는 기술이 사실 가장 그 하이텍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얼마나 우리가 빨리 우리나라 산업에 우리 걸로 하느냐 하는 그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SKT의 위전무님 말씀하신 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 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화 부분에 요번에 사실은 그 저희가 8월 8일 날 처음 세계 최초로 저희하고 SKT하고 동시에 런치한 VoLT가 있는데요. 이 VoLT를 해보니까 이 대화라는 게 정말로 달라지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 VoLT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써보시지 않아서 모르실 텐데요. VoLT와 VoLT가 통화를 할 경우에는 음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시스템들은 헬스, 그러니까 우리가 가청 주파수 대역이 대개 뭐 한 20-30Hz부터 20,000Hz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CDMA에서 보이스 통신을 할 경우에 쓰고 있는 것이 주파수 대역이 300에서 한 3,400 정도 헬스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니까 소리를 들어보면, 직접 들으면 이 감정이 전달되는데, 이 전화로 들으면 약간 그런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 VoLT에서는 주파수 대역이 7,000Hz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주파수 대역보다 약 2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VoLT끼리 통화를 하면 그 음성의 어떤 그 감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필링이 그대로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VoLT라는 거를 단순히 기술로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컨텐트,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컨텐트가 전달되는 이 어떤 감성의 전달이라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음성을 통화를 하면서 장표를 띄워놓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면서 얼굴에 나타나는 근육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도 알겠지만, 그 보이스의 그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 나타나는 아주 조그마한 차이에 의해서 감성이 전달돼 가지고 정말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한층 더 발전되는 그런 거를 보게 되고요. VoLT일 경우에는 또 이 통화의 그 개통이 빠릅니다. 보통은 CDMA에서 한 4.5초 정도, 우리가 다이얼을 딱 누르면 4초 내지 5초 걸리는데, VoLT에서는 딱 누르면 2.5초 이내로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VoLT라는 것도 사실은 단순히 LTE에다가 음성을 실었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가 사실은 인식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삼성전자의 권 전무님 말씀하신 거에 SOC 생태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게 참 고민입니다. 이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생태계 변화를 보면 생태계의 어떤 먹이사슬이 쭉 있는데, 통신회사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지금 고민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뭐 수익 구조나 이런 걸 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저명로 문제가 또 나옵니다. 뭐 땅에다가 천 깔으면 돈 내라, 뭐 또 전봇대 세웠으면 돈 내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저명료 문제가 SOC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이 수익으로 구성하려고 하시지만, 실제로 그 돈은 가입자가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그 이제 요금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대개 LTE가 625금제를 많이 쓰시는데 갑자기 725금제, 825금제로 저희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IT 강국을 가는데 이게 정말 올바른 일인가, 소탐대시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SOC, 그러니까 이 어떤 사이클에서 마지막 먹이사슬에 있는 부분을 어렵게 만들면 사실은 그 여파가 앞으로 쭉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부가 신경 써서 해야 될 거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잘 굴러갈 때 부품 산업도 발전하고 뭐 소프트웨어도 발전하고 다양하게 발전돼서 전체적인 국부가 창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 부사장님 그 CJ 헬로비전에 지금 다양한 디바이스 미디어가 바뀌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우리나라가 K-팝이 뜨면서 컨텐츠가 이제 리치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컨텐츠에 대해서 옛날에는 게임만 있었는데 게임 말고 리치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리치한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생기는 것 같은데, 정말 이 통신회사가 LTE를 활용을 해서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에 이런 다양한 컨텐츠가 딜리버리가 돼가지고 엔드 유저가 충분히 그걸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컨텐츠 산업이 정말로 진흥되고 디바이스가 다양하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꼭 정말 통신사가 LTE를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건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투자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책임감을 또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앞에서 네 분 말씀하신 게 워낙에 뭐 이 깊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생각난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딱 시간을 맞췄습니다. 1시간 50분 딱 했습니다. 오늘 그 세션이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전자신문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원래 전자신문이 이렇게 창간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부화에는 앞서가자라고 해서 전자신문이 창간되었고, 나름대로 전자신문이 굉장히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3GS는 뭐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그 때문에 굉장히 뒤졌지만은 LTE에서는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고 얼마든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들을 좀 봤습니다. 오늘 생태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 CPND 다 각각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다 같이 협력해서 오늘 이 세션을 계기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LTE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